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네 회째인데요. 네 번째인데 오늘은 그 상권 분립 왜 실패했나 이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마 민주주의 얘기를 하는데 상권 분립 실패했다는 것 참 거의 얘기를 안 하대요. 별로 안 하고 권력 집중만 현상이 나타났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상권 분립은 실패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풀고자 하는 것은 왜 실패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패했으면 이 실패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실패했는데 실패했다는 증거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왜 실패했느냐, 그 다음에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로 하겠습니다. 원래 뭐 상권 분립하면 어느 책이든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기능적인 분류로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그게 권력이 집중되면 이게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권력 분립론은 이미 알다시피 이제 로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전에도 좀 종종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로크를 시작을 해서 특히 이제 몽테스키우에 있고 그래서 그 자유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면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 현대 사회를 보면 상권 분립 다 돼 있죠. 우리나라 제대로 돼 있습니다. 서양, 서구도 그렇죠. 미국 특히. 미국이 제일 잘 됐죠. 그 다음에 유럽. 그런데 보면 어떤가 봐요. 경제적 자유 굉장히 억압되어 있습니다. 현대사회, 미국 그렇죠. 미국의 경제적 자유도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미국 책에 그 유명한 사람인데 과거에 민주주의였다가 지금은 과거에 자유주의였다가 지금 민주화되는 통에 민주화로 그러니까 from liberty to democracy라는 식으로 이제 미국 사회도 그런 식으로 변동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처음에 이제 건국할 때는 자유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건 자유를 중심으로 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후로 자꾸 이제 민주주의가 지배했다는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는 입법이 증가했습니다. 우리 현상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죠. 우리 그 상권 분립화에서 여러 가지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특히 오늘날 그 좌파 정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는 거죠. 소득수조, 이건 전부 다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정책들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소득주도 성장, 근로시간 단축, 이거 전부 다 이게 상권 분립 제도화에서 나왔는데, 상권 분립에서 나온 제도라는 제도의 삶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뿐만 아닙니다. 영미 유럽국가 시장 규제, 복지제도 확대, 재정 지출, 이게 전부 다 이렇습니다. 재정 지출 굉장히 심하죠. 우리나라 특히 요즘에 더 심한데, 특히 유럽 사회도 보면 유럽 사회 지금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독일 같은 경우 60%가 아직 그러니까 1년 농사 지면 그 절반 이상이 이제 그 정부가 쓴다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보면 미국은 지금 부채가 엄청나니까 부채가 100% 넘을 정도인데 하여튼 그 나라도 그 옛날에는 GDP의 15%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건국 때는 6%였다가 그게 점점 늘어가지고 지금 지금도 반 이상이 이제 그 정부 지출이 GDP 반 이상이 50% 이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이게 상권 분립화에서 전부 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이러냐? 응? 이제 상권 분립 목적이 이거죠. 상권 목적이고, 그 다음에, 실패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건 뭐냐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상권 분립이 실패를 했다. 경제적 자유가 줄어들었더라. 원래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히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던 제도인 상권 분립을 보니까 상권 분립했는데 오늘 현실을 보니까 이게 안 그렇더라는 얘기입니다. 규제 심하죠. 경제적 자유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걸 따지기 전에 상권 분립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걸 한번 들어가 봅시다. 상권 분립이 도대체 뭐냐. 그 원리를 우리는 지금 네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상권 분립 원리가 있거든요.
원리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권력을 제한하는 데 있습니다.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거다.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거다.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제한하느냐. 이게 정치가들이라는 게 이게 좀 그렇거든요. 하나는 이 천사도 아니고 천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라님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기 욕심 챙긴다는 얘기입니다. 기회주의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가 권력을 제한하자면 권력이 남용이 생기고 권력이 집중되거나 권력이 남용될 우려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들이 자유주의의 제일 항목이 뭐냐면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지난 시간에 그랬습니다. 민주주의하고 자유주의 차이는,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자유주의는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누가 권력을 쥐든 간에 이게 민주정부가 민주정부가 통치를 하든 아니면 과도정부든 독재든 간에 모든 권력을 쥐는 사람은 어쨌든 이건 권력을 제한해 주냐면 남용할 우려성이 있다. 그런 식입니다. 그게 자유주의 제1 원리죠. 그런데 민주주의하고는 다른, 민주주의는 권력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제한하는 방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권력을 제한하는 데 초점이죠. 왜 제한하느냐 하는 얘기. 왜 제한하느냐. 제한하지 않으면 이제 권력을,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권력을 제한하지 않으면, 과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느냐면 국가라고 하는 걸 이게 선의다. 흔히 선의 독재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님이죠, 나라님. 그러니까 뭡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 민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인간이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야. 자기 자신의 욕구를 억제해서 국민 민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전부 그게 아니었거든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선이 아니라 국가는 헤겔 플라톤에서 철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낭만주의 생각이라는 거죠. 이게 퍼블릭 초이스에서 이제 나오는데, 퍼블릭 초이스에서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걸 국민 민복이라고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게 정말 이게 뭐 정치를 하는 거 보니까 이상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 방법론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정치가라고 하는 것, 관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통 사람과 같이 똑같이 이기적이다라는 식으로. 과거에는 인간 행동의 동기를 비대칭적으로 봤습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이라고 봤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아주 이게 아주 아름답게 이제 서술을 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민복을 위한 것이다. 자기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고 자기 온 힘을 다해서 국민민복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걸 이제 바꾸죠. 그래서 그걸 탈신비화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퍼블릭 초이스라고 하는 게, 퍼블릭 초이스가 지금 제임스 뷰캐널 중심으로 했던 1960년대에 나왔던 그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국가라는 게 이게 선의 독재자다. 선량으로 봐갔던 거죠. 선량으로. 참 선한 것이다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선한 것으로 봤다라고 하는 걸 낭만주의라고 하는, 낭만주의 국가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낭만주의 국가관이었는데 그건 이제 털어버린 겁니다. 털어버리고 이건 이기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기적인 행동을 하니까 이것도 이제 권력을 제한하는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하이에크 얘기입니다. 하이에크가 여러분들 두 가지 있는데, 인간 행동의 동기에서 하나는 이기적으로 봤는데, 하이에크는 그렇습니다. 정치가들이라는 게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국민민복을 위해서, 자기 이념을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게 지적인 자만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치가들이. 나를 희생시켜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자기 희생을 하는 것. 그런데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게 지적 자만이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지적 자만이라고 하는 것. 국가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역시 이기적인 이기적인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전지전능한 사람들이 아니다. 전지전능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지적 자만이라고 하는 것. 그래, 지적 자만이라든지 아니면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자유를 제한하는 밖에 없다. 인간 사회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 이 국가라고 하는 걸, 여기서 국가라고 하는 건 이게 의인화된 건데, 거기다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치가들, 구체적인 정치가들이나 관료들이죠. 지금 청와대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유는 제한된 정부에서는 가능하다. 이게 리미티드 데모크라시, 리미티드 가버넌트입니다. 국가의 권력은 제한해야 된다. 정부는 제한해야 된다. 무조건 제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까지 이제 제한하냐 하는 데서 이제 논쟁의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주의 같으면은 최소 국가로, 국가의 과제를 아주 최소로 될 수 있는 줄이는 방향으로, 아니면 조금 더 늘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이 그 국가의 과제라고 하는, 국가가 수행할 과제라고 하는 걸 될 수 있으면 줄이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줄입니다. 그 줄이는 이유가 뭐냐면 지적 자만을 한다 이거지. 지들이 뭘 하려면, 이거 내가 하겠다,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해서 지적 자만을 느끼거나, 아니면 자기가 잘하는 척 해가지고 그 위선을 부리는 거죠. 위선. 그래서 여기서 선의 독재자일 때는 위선이고, 그 다음에 지적 자만이라는 페이탈 컨시트라는 게 하이의 그 얘기입니다. 페이탈 컨시트. 그 지적 자만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적 자만이라고 하는 파블릭 초이스에서는 순전히 정치가들은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제한해야 된다라는 식인데, 하이크의 경우에 있어서는 야, 국가라고 하는 게 뭘 아느냐. 지들 아는 척 하는데, 아는 척, 페이탈, 자만하고 있는데, 그 자만이 결국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치명적인 자만, 그 다음에 이 선한 척하는, 그 pretense of 뭐라고 합니까? 선한 척하는 것, 그 선한 척하는 그 두 가지 요소 때문에 국가 권력을 제한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게 국가 권력이, 그러니까 권력 분립의 제일 원리는, 제일 구성 원리로서는 국가 권력을 제한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업과 효율성이죠. 분업과 효율성. 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분업적인 거고 효율성이라는 측면이죠. 권력 행사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분업의 권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의회 문제입니다. 입법부를 구성하는 거. 입법부를 구성할 때 이게 직접 민주주의가 간접 민주주의가 아니고, 이제 입법부라고 하는 게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게 간접 민주주의거든요. 대의제죠. 대의제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의회 민주주의인데, 이게 의회 민주주의가 이게 왜 의회 민주주의가 되느냐 하면, 사람을 뽑는 거는 이제 일반 대중들이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 일반 대중이 시키는 것이 더 낫다. 그런데 이제 직접 그러면 사람을 뽑지 않고 그냥 직접 하는 게 어떠냐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하고 의회 대표제하고 이거는 순전히 원칙이 아니라 효율성 문제입니다. 효율성 문제.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직접 민주주의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인구가 하도 많으니까 이걸 간접 민주주의로 바꿨습니다. 간접 민주주의. 그런데 흔히 신문에 보면 마치 의회 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 이걸 안 하고 이제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하려면 이게 뭐죠? 이게 별로 좋지 않게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원칙으로 생각하는 거죠. 야, 직접 민주주의가 좋은 거 아니냐 하라고 하면, 저 사람 좌파다 하는 식인데, 그리고 이제 보수주의자들은 될 수 있으면 대표제의 민주주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건 그 편의 문제입니다. 원칙의 문제, 의회 민주주의가 원칙이 아닙니다. 이건 편의 때문에 그렇게 생겨난 겁니다. 편의. 그런데 이번 선거, 미국 선거를 보면 이게 인구가 하도 많으니까 이게 별일 다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인구라고 하는 거고 정치 제도라는 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같으면 글쎄 이게 정말, 지금 수십억의 인구가 같은 시간에 표를 찍어서 그걸 검토를 해간다. 좀 오래 이제 갈 수 있는 성질이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그렇죠. 거대한 사회에서 직접 민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꽁스당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18세기 중반에, 19세기 중반의 사람입니다. 꽁스당스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민주주의 떠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건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 사람들이 지금 때나 민주주의가 중요한 거지, 지금 와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말이야. 지금 와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인구가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지금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쯤인 프랑스 인구가 2천만이 됐다고 그러는데, 2천만 명이 어떻게 수표를 하느냐. 그러니까 민주주의보다는 이제 개인의 자유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장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제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민주냐, 아니면 의회 민주냐, 원칙이냐, 편의 문제냐. 원칙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원칙의 문제는 아니라 편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리고 일반 이제 그다음에 행정이 있습니다. 행정은 역시 이게 행정은 일반 국민은 행정 업무를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어가지고 행정 업무를 보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행정 업무에 있어서는 직업 관료로서 구성되어 있죠. 직업 관료로서 행정부를担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에 의해서 행정 업무는 전문가 계약에 의해서 직무를 적용을 합니다. 투표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약을 통해서 전문가를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시험 치는 거 있죠. 시험 치서 하는 것.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저기 그 기회균등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때에서 나온 겁니다. 기회균등. 봉건 시대에는 순전히 귀족들만 정치를 했거든요. 관료가 됐습니다. 서민들 귀족 이외의 서민들은 관리나 뭐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때 이제 그러지 말고 이게 똑똑한 사람들은 서민에도 많다 해가지고 문을 개방하는데 그때 이제 소위 그 기회균등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똑같이 같이 그 행정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 국가 관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이 사람들한테 똑같이 보장하자, 기회도 똑같이 보장하자라는 의미에서 기회균등이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사법부도 역시 이건 특별한 거죠. 사법부도. 이것도 이제 특별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국민들이 사법부를 장악해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전문직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치적인 독립이 필요하다. 정치적인 독립이라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독립은 원칙이고 전문직으로 돌아가는 것은 효율성 문제죠. 전문직. 또 뭐냐, 이게? 이게 뭐. 그렇죠. 책임 원칙입니다. 책임.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하나는 지금 상권분립 원리입니다. 상권분립이라는 게 국가 권력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첫 번째 나왔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효율성이라든지 효율성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책임 원칙이죠. 책임 원칙. 이 세 가지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 세 가지 원리.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역시 법의 지배 원칙인데, 그것만 빼고 지금까지 세 번째입니다. 책임 원칙. 행정부의 책임입니다. 행정부의 책임. 내각제에 있어서는 정부는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죠. 그렇죠? 내각제에서는 의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통령제에서는 국가 원수나, 대통령제에는 이게 역시 유권자들한테, 국민들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 소관권이고 대통령에 대한 국민 소관권을 제도가 없이 그냥 탄핵하는 그 정도만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책임인데,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히 이제 국가 원수라고 하는 게 대통령제에서 특히 대통령의 권한 집중이라는 게 바로 국가 원수 외교권이가 행정권뿐만 아니라 국가 원수라든지 외교권이 있고, 그 다음에 국군 통수권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권리죠, 이게. 그런데 이게 과거에 보면, 나중에 몽테스키의 권력 분립론을 보면, 이게 협상이 계승했습니다. 의회하고 왕과의 그 협상을 통해서, 야, 너희한테는 너희는 법을 제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그 대신에 국군 통수권을 가질게, 아니면 외교권을 가질게 하는 식으로 이제 협상을 해서 타협의 산물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세계 각국이 다 그렇죠. 그런 영향을 받아서 지금 대통령하고 의회는 입법에 처정하고, 우리는 이제 외교권이라는 국군 통수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갖겠다 해서 이게 협상으로 타협의 산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각제나 대통령제나 어떤 게 더 좋으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자유의 관점에서 보면 별로 이게 두 개 다 별로 그렇게 자유의 관점에서 두드러지질 않습니다. 물론 효율성, 어떤 점에 효율성 따질 수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체제가 자유와 번영에 더 큰 기여를 하는가 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 내각제인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 보세요. 거기도 역시 내각제지만 자유가 많을 때도 있고 자유가 적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죠. 영국도 자유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각제가 지금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나 또는 내각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나 프레이저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자유 지수를 보면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프레이저 연구소라는 유명한 캐나다에 있는 연구소, 아니면 미국에 있는 케이토 연구소에 있습니다. 아니면
프리덤 하우스에서 매년 발표하는 그 자유도를 보면 내각제를 하는 나라나 혹은 대통령제 하는 나라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여기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핵심 초점입니다. 이게 내 그 상권 분립에서 마지막 네 번째가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데 어떻게 권력을 제한하느냐? 이게 법의 지배 원칙을 통한 입법권의 제한입니다. 법의 지배 원칙을 통한 그 입법권의 제한입니다. 입법권의 제한. 매우 중요한 거죠. 법의 지배 원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법의 지배 원칙이라는 거는 법이 법다우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하는 문제와 똑같습니다. 여기 설명이 되어 있을 텐데, 여기 있네요. 이게 여러분들 법치하면 법에 따라서 통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다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나와 있는 한국 법학서적에 대부분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법치라고 하는 것을 법에 의한 통치, rule by law라고 하는 식입니다. rule by law, 법에 따라서 통치한다. 또는 어떤 사람은 그 시민들이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이게 법치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법을 무시하거나 법을 경시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것, 이런 행위를 역시 노동조합들 그렇죠. 노동조합들이 할 때 저 사람들은 뭐 법치도 잘 모르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법치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향한 룰이냐면 이거는 국가에 대한 룰입니다. 이게 일반 시민들한테 하는 건 아닙니다. 시민들한테 법치라는 얘기를 안 쓰고, 이건 순전히 국가라고 하는 것, 정부라고 하는데 참 내줍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의회죠, 의회. 법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국가가 통치를 할 때 이제 두 가지로 종류를 합니다. 돈 아니면 법입니다. 돈 두 가지 중에 두 가지인데, 특히 이제 법과 관련시켜서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이게 의회에서 정한 법은 모두가 다 법이다라는 게 아닙니다. 의회에서 정한 것은 전부 다 법이고 그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마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법이라고 하는 건 의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의회에서 정한 법에 따라서 통치하는 것, 이거를 법치라고 그랬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 헌법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법이 법다우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법이 법다우려면. 그러니까 법이 법다운 법을 가지고 통치를 하는 것, 이게 법치인데, 법치라고 하는 그 의미에 있어서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게 차별입법금입니다. 차별적인 것. 예를 들면 특정한 계층이나 집단의 이익을 직접 보호 증진하는 법은 이건 법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위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보편적인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법의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는 법은 법이 아니다. 예를 들면 재분배 정책이라든지 분배 정책.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뭐 있습니까? 그 노동시간 52시간을 노동시간 줄인다는 거, 이건 법이 아니죠. 여기서는 이건 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냐면 어떤 목적이냐면 시민들이 저녁 시간에 갖도록 만든다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국가가 그 노동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목적이 딱 들어 있습니다. 아니면 노동자의 그 생활 수준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저임금제를 높인다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목적이 들어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는 정책, 무슨 대기업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대기업에 특혜를 부여하는 것들, 이건 전부 다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그런 것들입니다. 특수한 목적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특수한 목적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법을 만드는 거 있죠. 고용 늘리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게, 또는 대기업들한테 자꾸 그걸 잊어버리는데, 대기업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대형 백화점입니까? 리베이트 하는 거 있죠. 뭐라고 합니까? 골목상가 뭐 이런 거.
뭐 그것도 골목 상권 뭐 이것도 이제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기 독과점하고는 좀 다르고요. 독과점하고는 다르고 그 경제 민주화법이라고 하는 것, 그건 뭐 전부 다 이건 법칙에 어긋나는 법입니다. 법칙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그 대기업은 이제 규제를 하고 대기업은 억제를 하고 대기업의 경제 활동을 억제를 하고 그 대신에 중소기업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 그게 원래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이 이게 사실은 경제 민주화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또는 할인점이죠. 할인점. 막 6년, 5년마다 바꿉니까? 그러니까 대기업들, 백화점들이 하는 할인점이 있어요. 면세점. 면세점. 이것도 역시 법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게 대기업만 면세점 저리게 합니까? 다 풀어버리면 좋은데, 이런 것들. 이와 같이 차별적인 거라든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 법을 제정하는, 특정한 목적을 정하면은 사람들을 그 목적을 향해서 조정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개인들이 자유가 줄어들 버리거든요. 특수 목적이. 그런데 그러면 룰 오브 로에 해당되는 법의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특히 뭐냐면 여기서 특정한 행동을 금지하는 내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금지적인 겁니다. 뭐뭘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런데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할 때 그때 그 어떤 특수 목적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대기업이 중소기업 분야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이것도 금지적인 형태죠. 그러나 이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그 금지적인 행동, 특정한 행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그런데 이때 금지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 불의라고 합니다. 불의. 이 불의가 뭐냐면 타인의 재산을 훔친다든지, 그 다음에 폭력이라든지 강제 행사를 한다든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계약을 위반한다든지 또는 뭐 허위 광고를 한다든지 뭐 이런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법하고 민법상에 들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막 강압적인 계약이라든지 허위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 못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민법 총칙하고 똑같습니다. 민법 총칙하고 그 다음에 형법. 이게 프라이빗 로인데 사법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형법을 이게 공법으로 취급을 하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좋다고 그런 분류가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형법하고 민법 이걸 이제 그 영미 전통에서는 프라이빗 로로 봅니다. 이런 법들이 있어야 자생적 시장이 기반이 되는 법이죠.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불의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만이 있어야지, 이런 법이 있으면 특수 목적을 달성한다든지 뭐 차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특정한 계층의 이익을 보호한다든지 특정한 계층의 이익을 억압한다든지 이런 법이 있으면 이건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룰 오브 로라는 게, 법의집의 원칙이라는 게 입법권을 제한하는 거죠. 입법권. 지금까지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입법부 같은 경우는 뭐든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죠. 그런데 17세기에서 18세기 초까지만 해도 서구에서 법이라는 건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법이라는 것. 그러니까 프라이빗 로였습니다. 사법이라는 것. 사법. 프라이빗 로. 그걸 적용한 겁니다. 그게 룰 오브 로에 해당되는 법이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갖춘 것들을, 법이 법답게 위해서 갖추는 조건을 갖춘 것, 그런 법은 주로 이게 그 사법이었다. 그리고 시장이 질서가 잡히기 위해서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 그것이 그런 법이 있어야 된다라는 식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때 법을 정하면 뭐냐면, 이때 이제 법이라는 게 이때까지는 아직 이제 의회에서 정하지는 않고, 주로 이제 이런 법이라는 건 커먼로 시스템에서는 주로 이제 법관의 법 판결로서 이제 나오는 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프랑스에서는 특히 이제 몽테스키를 중심으로 해서 의회에서 이제 법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민법 정하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법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이 법전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프랑스에서는 전형적인 법전을 만들어지는데, 몽테스키가
몽테스키가 이제 의회에 대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의회에서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할 때 입법이라는 말이 왜 나오기 시작을 했느냐면 그전에는 입법이라는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다가 입법이라는 말이 주로 이제 이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입법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입법이라는 얘기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실제로 법을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주로 이제 의회에서 한다는 일은 조세를 정하는 것, 그렇죠. 세금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로. 그리고 법이라는 건 주로 컴먼로죠. 컴먼로. 영국 같으면 컴먼로.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같으면 이제 이건 대륙법 계통에서는 조금 다릅니다만 영국에서는 컴먼로였습니다. 컴먼로. 그런데 이제 대륙법 계통에서는 이제 위법부가 법을 정하는데 그 당시에 법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 룰 오브 로라고 하는 생각이 항상 머리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있었는데 이제 법치라고 하는 것 좀 더 설명을 해볼까요? 법치, 입법부의 입법이라든지 사법부의 판결이라든지 행정부의 집행이라든지 이게 권력을 제한한다. 이 법치라는 게 이 세 부분들을 전부 법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역시 차별도서는 안 된다. 똑같이 내용은 이게 차별적인 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용해서 이게 차별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막 다 그런 거죠. 오늘날 지금 정부가 하는 일들 다 그렇습니다. 이게 재판을 보면 자기 편은 이제 좀 형을 덜 살게 하고 어떤 경우는 자기 편 같은 타인 남미 편이라고 할까요? 내 편이면 뭐 달리 판결을 하는지 이게 이제 룰 오브 로의 전혀 다른 차원이죠. 그다음에 법 집행할 때 행정부에서의 법 집행할 때입니다.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뭐 도와주고 다른 집단은 언바지는 요즘 하는 것들 전부 다 이게 룰 오브 로에 저촉되는 행동들입니다. 룰 오브 로에 저촉되는 행동입니다. 똑같이 취급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집단이라고 하면 뭐 우리 우파들이 집회를 하거나 좌파들이 노동자를 집회할 때는 우파들이 집회하면 이건 뭐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막고 아니면 노동조합은 막 익스큐즈 해버리는 이제 그런 식의 법 적용 이것도 이제 룰 오브 로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당시에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건 그랬습니다. 적어도 18세기 초까지만 해도 상권 분립하면 무조건 그렇습니다. 법의 지배 원칙이라는 게 꼭 들어 있었습니다. 법의 지배 원칙. 그러니까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되 동시에 룰 오브 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룰 오브 로. 그러니까 룰 오브 로라고 하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 즉 상권 분립의 하나입니다. 한 체제.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표현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법치라고 하는 정치적 이상은 자유주의 핵심입니다. 상권 분립은 뭐죠? 여기 아니네. 뒤에 있나?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법치라고 하는 것이죠. 법치라고 하는 것은 상권 분립의 하나의 통일체였습니다. 통일체. 그냥 권력 분립만 나눈 것이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으로만 나눈 것이 아니라 역시 동시에 그 법치라고 하는 것, 법의 지배 원칙입니다. 법의 지배 원칙은 그러니까 법의 지배 원칙이라는 것은 상권 분립의 통일체였습니다. 하나의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내용이었는데 그게 이제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내가 여기 있구나. 여기다 놓고 그러네. 법치와 상권 분립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였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죠. 법치하고 상권 분립하고 이건 똑같은 거다. 하나로 분리 없으나 하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법치라고 하는 것 따로 놓고 이제 상권 분립이라는 건 분리시켜 버립니다. 이 짓을 한 게 누가 그랬느냐면 법 실증주의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이제 법치라고 하는 게 법치라는 정치적 이상은 자유주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렇죠? 핵심 요소. 그럼 상권 분립은 뭐냐면 결코 민주주의 요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법치하고 상권 분립은 하나의 통일체이기 때문에 상권 분립은 결코 민주주의 요체가 아니다 이거죠. 이건 자유주의 원리입니다. 자유주의입니다. 상권 분립은 자유주의지 결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흔히들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 여기서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해둬야 될 겁니다. 이게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민주주의다.
이게 민주주의 요체가 아니라, 결코 민주주의 요체가 아니라 자유주의 기본 원리다라는 겁니다. 자유주의 기본 원리, 여러분들 상권 분립 있죠? 작은 정부 있죠? 뭐 이런 건 시장 경제, 뭐 자유 뭐 이런 건데, 역시 이게 민주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민주주의는 오히려 상권 분립을 해쳐버렸습니다. 민주주의는.